안녕하세요. 무한강업 대표이사입니다. 예, 지난번 영상 제작하고 나서 메일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생각 외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해외에서 보신 분들이 거의 전체에서 대략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0%에서 3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영상 보시고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요청을 하시는 게 영문 번역이나 자막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 영상 제작하고 나서 영문 자막 제작해서 자막을 밑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데 제가 문서를 드려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서를 드리면서 거기는 문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 다시 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들을 제출하는 곳에서 자료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를 드려도 이해가 안 되면은 제출된 자료를 왜 제출했는지, 이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영상에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으로 광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래서 광산 공부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면은 굴진조사 보고서나 정밀조사 보고서나 시추조사 보고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정리한 것들, 그 다음에 자료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광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리튬이라든가 아니면은 니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기 배터리 때문에 좀 전략광물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옛날부터 전략광물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략광물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전략광물은 판매하고 관련이 있어요. 광산에서 광석을 채취를 하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매를 하기 용이한 거, 지금 수요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 이런 게 이제 전략광물로 분류되는데요. 금운동은 전략광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하자마자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당일 시세가 나오고 당일 시세로 바로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매입처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근데 다른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채굴하고 나서 매입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매입처를 용이하게 찾고 고정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광물이 대부분 전략 광물로 분류되는데, 유행을 타요. 배터리가 없을 때 니켈이나 리튬이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죠. 또 신소재가 나오고 그러면 또 없어지고 하는 거죠. 어떤 광물이 전략 광물이 됐다 해가지고 그때 뛰어들어 가지고 뭘 하는 거는, 그거는 늦은 거예요. 이제 금운동은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는 판매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 광물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략 광물이 되어 있는 것들은 시간이 늦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행이 길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 광물자원공사 직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왕강산 과거에 채굴 당시에 광부로 일했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광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잘못 오해되면은 제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식으로 이해가 되면 저희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다 국영 자료만 씁니다. 광물자원공사는
뭐 해외 뭐 국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해외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니까, 광물자원공사는 국영기관입니다. 어떤 광산에 대한 어떤 그 광산 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하는 기관이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세금을 가지고 광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전부 다 감사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 자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믿냐 못 믿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좀 또 난처한 상황이 생기니까 대부분 국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내놓는 자료들은 저희 내부 자료가 아닙니다. 국가 공인 자료고, 광물자원공사에서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보고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보다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 광산들이, 우리 국내 광산들이 계속 국내 광산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신규로 발견된 광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신광산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광산 찾기가 힘들고요. 대부분의 광물들의 생산은 가격이 떨어지면 광산이 휴강을 했다가 가격이 또 높아지면 다시 조업을 재개를 해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그 다음에 또 기술이 발전되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기술이 발전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광물을 또 채굴하고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신규로 발견된 광산들은 거의 없고요. 신규 광산들은 거의 없어요. 첫 번째는 광물의 가격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면은 조업을 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또 휴강을 하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되면, 예전은 200m밖에 채굴을 못했는데 지금 뭐 500m까지도 채굴될 수 있고 1000m까지 채굴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은 또 휴강했던 광산들이 조업을 재개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휴강하고 조업 재개하고 휴강하고 조업 재개하는 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멈춰섰어요. 이게 한국 광산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이 원인이 자료 하나가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왜곡된 자료가 이게 한국 광산의 특수성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국 광산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왜곡된 정보가 왜 왜곡됐고, 그 다음에 왜곡된 정보를 어떻게 수정해서 보면은 한국 광산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광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나무 광산 가지고 뭐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그냥 몽골 광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 있는 광산 비교해서 비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관이 없어요. 고대 유물 중에서 몽골에 금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할게요. 제가 나무 광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후에 발견된 광산, 순신광산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규로 발견돼서 신규로 뭐 조업을 재개를 해서 흥한 광산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광산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극소수에 불과하죠. 지난번 영상에서 200분의 1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좀 제가 제공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강남에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강남의 대표 무한강업 대표이사가 다니면서 이렇게 그 투자 유치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대요. 그런데 저는 강남에서 투자 유치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심지어 제 명함도 이렇게 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 영상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영상 제작 목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광물자원공사의 자료 굴진조사 보고서 위주로 설명을 드렸더니 광물자원공사 자료들은 굴진조사 보고서만 보면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시주조사 보고서도 있고 굴진조사 보고서도 있고 정밀조사 보고서도 있고 뭐 지형도 지질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광산 보안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이 각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량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장량 계산하는 거, 엑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매장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든 굴진조사 보고서 정리한 엑셀, 그 다음에 매장량을 계산하는 엑셀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요거까지를 제가 영상 하나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광산의 특수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광산의 특수성은 한국광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광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특수성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내용 하나만 알면 한국광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광산이 왜 저평가되느냐, 그럼 한국광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부터 내용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할 텐데 뭐 매장량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왕강산인을 뭐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음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 생산 절차, 그럼 광산 알겠는데 생산 어떤 절차를 하느냐, 생산 절차를 알아야 뭐 광산에 대한 뭐 투자든 뭐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 생산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금왕강산이 최고로 하는 주변 환경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도 얘기 드리고, 그럼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채굴을 할 거냐, 생산 계획, 여기까지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저희가 대회비라서 요거는 공개를 할 거예요. 요것도 요 자료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한강업 소개, 필요한 자금, 구조, 딜 구조, 자금 어떻게 쓸 거냐, 매진말, 요거는 저희가 오픈할 수 없고 제한된 분들한테, 약속되고 제한된 분들한테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편의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해요. 제가 광물자원공사가 어떤 기관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광물자원공사는 광산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광물자원공사가 있고 광산이 있으면, 광물자원공사는 국영기관입니다. 국영기관에서 광산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근데 국가의 세금을 아무데나 막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고 나서 반드시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 보고서가 기술조사 보고서, 시추조사 보고서, 굴진조사 보고서, 정밀조사 보고서, 광산보안도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국가가 광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굴진조사 보고서, 정밀조사 보고서, 광산보안도는 생산광산에만 있죠. 탐사광산에 기술조사 보고서하고 시추조사 보고서를 내는데요. 탐사광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어요.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생산광산에 대해서는, 탐사광산은 예산 크게 지원하지 않죠. 뭐 시추공 뭐 이 정도, 몇 공 정도 뚫는 정도만 하는데, 생산광산에는 광산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많고요. 이 생산광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지형도, 지질도, 객내도, 시추 주상도를 다 줬습니다. 지형도와 지질도는 따로 줬고요. 정밀조사 보고서 하면서 지형도, 지질도 줍니다. 그 다음에 굴진조사 보고서를 하면서 요거 첨부문서 부록으로 객내도를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시추 주상도는 시추하면서 지표에서 아래 지하에 어떻게 돼 있냐, 뭐 화강석, 그 다음에 광맥, 지하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시추 주상도를 주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지표의 지형도, 지질도 어떻게 됐는지 지오로지컬 맵 다 주고, 아래에 지하에 있는 것들 다 줬죠. 정보 이렇게 명확하게 제공되는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개인 기업들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그 정도까지 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굴진조사 보고서는요, 객내도에서 시추조사 보고서는 뭐 시추 주상도를 주는데, 객내에서 지하에 암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줘요. 그 다음에 지표 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등고선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 줍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저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밀조사 보고서는 굴진조사 보고서를 하고 감사를 했어요. 객내에 들어와서 굴진조사 보고서를 제공을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재감사를 들어옵니다. 그게 정밀조사 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광산보안도는 이 정도까지 관리를 하는 것도 엄청 관리를 하는 건데, 채굴 하고 나가지고 채굴 하고 나갔고, 채굴한 곳의 위치, 얼마만큼 채굴했느냐, 그것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광물자원공사 자료들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광물자원공사에 있는 금왕광산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74건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보고서 19건, 주상도 14건, 도면 41장. 이거는 광물자원공사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에서 제작하면서 만든 데이터들 전부 다 여기 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저희 자체 데이터가 아닙니다. 국가가 내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고서 종류 보시면 좀 많이 있는데요. 굴진조사 보고서 나오고, 시추조사 보고서, 그 다음에 정밀조사 보고서, 그 다음에 뭐 시추 결과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조사 보고서, 뭐 이렇게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국영 자료입니다. 국영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자료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 가지고 부록으로, 첨부 문서로 보시면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지형도, 지질도도 광물자원공사 자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정밀조사 보고서에 첨부 문서로 지형도, 지질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하고 그 세부 내역 보시면은 이제 그림 파일들 이런 것들은 다 도면입니다. 도면들. 그 다음에 그 한글 문서들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 광물자원공사 자료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들은 이 도면을 광물자원공사에서 그 제공을 받아서 전부 다 모아놨어요. 굴진조사 보고서, 정밀조사 보고서, 도면은 다 따로 모아놨고, 매장량 조사 보고서까지, 그 다음에 무국광산 참고 자료도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무국광산에 대한 자료들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추조사 보고서, 그 다음에 엑셀로 제가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지질 조사 보고서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각각의 보고서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시추조사 보고서예요. 금왕광산 시추조사 보고서고요. 연도 나오고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전신이 대한광업진흥공사고요. 지금은 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업광해관리공단으로 통합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첨부 문서로 지형도, 지질도, 시추 결과도, 시추 주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추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광석을 처음에 시추는 이렇게 물리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광물이 나오면 광물의 모양이 나오면 이 모양에 경제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경제성이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생산 방향, 불진 방향 디그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추조사 보고는 시추는 보링이니까 보링 레포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형도도 제공을 하고 있고 지질도도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시추한 결과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도 제공합니다. 시추 결과도. 요거 시추 결과도로 하면 어떤 1번부터 10번 공까지 했는데 몇 번 공에서 몇 그램 나왔다. 요거 결과치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추 주상도는 지하의 암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니, 암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추 결과도를 정리를 하는, 시추 조사 보고서를 정리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첫 번째, 시추 주상도를 보세요. 시추 주상도가 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표가 몇 미터인지 몇 미터 지점이라는 걸 메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흑음모 하강석이에요. 요거는 글씨는 광맥이라는 표시고요. 이것다가 흑음모 하강석, 광맥, 흑음모 하강석, 광맥. 지표에서 광맥의 위치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추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암석의 구성,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추 주상도가 있다는 얘기는 지표에서부터 요 구간까지 대략 한 500m 됩니다. 요 구간까지 암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맥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시추 결과, 이건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모아두시면은 연도별로 모아두시면은 정리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경도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드리는 파일로 드리면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기 보시면 초경암, 경암, 초경암, 경암. 대체로 경암이나 초경암입니다. 단단한 돌이란 하강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흑음모 하강암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광맥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올해나 이런 식으로 오아리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지표에서 지하로 내려갔을 때
안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금맥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시추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굴진에서 들어갔을 때 그냥 참고 사항이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연도별로 몇 공을 뚫었고 어느 지점에서 착맥했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시추 결과 따라 갖고 나갔을 때 결과치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시추 결과표를 그 주상도를 보신 거고요. 예, 저희는 지하의 그 안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 거기 지하 500m까지는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추 조사 보고서 보시면 그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그 시추 결과표 보시면 요 표 있어요. 표 어떤 지점에서 지질 광산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중요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시추 조사 보고서는 그냥 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생산하기 전에 그냥 자료라고는 있을 게 시추 조사 보고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탐사 광산에서는 생산 광산에서는 시추 조사 보고서 그다지 크게 뭐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엑셀로 그냥 정리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시추 조사 보고서 연도 나오죠. 연도 나오고 이건 광물자원공사 자료입니다. 시추 조사 보고서 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정보들도 나와요. 보시면 대한광업진흥공사 그 다음에 광업권의 표지, 위치, 지질, 광상, 시공 내역, 시추 결과. 여기서 시추 결과가 어떠냐 요거 보시면 돼요. 도면 보시면 되고 얼마나 나왔느냐,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 정도 표현하는 거고, 이 시추 결과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굴진을 하게 되는 거죠. 굴진 방향. 그리고 크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저는 그 시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그 판단하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추 결과도에 대해서는 시추 주상도에서 그냥 지하의 안반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광맥의 위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톤당 함유량은 얼마 정도 예상된다 요 정도. 근데 이게 시추 결과하고 그 다음에 굴진해갖고 실제로 채굴 할 때 결과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크게 뭐 연관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추 결과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광업권의 표시 뭐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시추 결과 요거 있죠. 요거 그 심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착맥 구간 어디서 금이 검출됐다 요거, 그 다음에 금이 얼마나 있고 은이 얼마나 있냐 요 정도, 금이 나왔냐 안 나왔냐 정도만, 금은이 나왔냐 안 나왔냐 정도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표에서 500m 지하까지 시추 결과가 있고 500m 이하에서도 그 금과 은이 검출됐어요. 그러니까 500m 이하의 구간에서 금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시추 결과표로는 500m 이하에서도 그 동일하게 금과 은이 검출되고 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굴진조사 보고서가 그 많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굴진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도 굴진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보냐면 굴진조사 보고서도 이렇게 텍스트를 줘요. 텍스트를 주면 그 굴진조사 보고서의 텍스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85년도 건데요. 다 똑같습니다. 85년도 금안광산
그 누가 들어왔느냐. 85년도 이 연도가 나오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느냐가 나와요. 또 들어오신 분 성함 이게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굴진조사 보고서입니다. 그걸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고 그걸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치, 사실 그것만 그 발췌해서 내용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하시면 그 광산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굴진조사 보고서를 그 정리한 내용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수치들 시공량이 얼마고 확보광량이 얼마고 톤당 금은 함유량은 얼마고 연도는 언제다 이런 수치들 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시설 그 공기 압축기가 몇 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강 시설은 뭐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공기 압축기, 부유 성강, 수배전 시설, 인원이 몇 명 있었다. 인원은 광산에서 인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 광산에서 광업주들이 그 속일 수 없는 게 인원이에요. 인원 숫자를 보고 대략 이 광산은 얼마 정도를 생산하는 광산이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1년에 얼마 생산하냐 이 인원 숫자만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산한 얼마를 했느냐 이런 텍스트 결과 수치 요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광황 뭐 각각의 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치를 정리하고 그 사실관계 이런 거 있죠. 이런 표들 다 정리를 하시면 연도별로 정리를 하시면은 전체 연도 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톤당 확보 광량은 얼마고 여기 내용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자세하게 확보 광량은 얼마고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에 땅은 얼마나 팠고 맥폭은 얼마고 심도는 얼마고 여기까지 다 나오죠.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되고요.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결론은 여기서 그 이런 내용들이죠. 7개의 조의 맥이 확인된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뭐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굴진조사 보고서는 그 텍스트는 사실관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량, 확보 광량 이런 사실관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건 제가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굴진조사 보고서의 텍스트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굴진조사 보고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왜 그로 뭘 알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진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면이에요. 이게 갱내도거든요. 제가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굴진조사 보고서의 도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면을 어떤 분들은 이 도면이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세요. 구경 자료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다 들어왔고 이거 실측도를 다 그린 거고요.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들어오신 분들 그 다음에 광산명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우측에서 지실도를 표시해 주고 있고요. 지실도 표시해 주고 있고 여기는 그 시료 분석 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도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면도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금맥의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실측 도면을 다 주고 요 구간에서 톤당 금은 함량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가지고도 확보 강량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g이다. 근데 이게 1000톤이다. 그럼 확보 강량이 1000톤이죠. 톤당 품위가 5g이다. 근데 이게 2000톤이다. 이건 확보 강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굴진조사 보고서를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굴진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실측 도면을. 그러면 이거 작성하고 나가지고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재확인하러 들어옵니다. 제대로 감사한 거 맞는지 재확인하러 들어오는 게 그게 정밀조사 보고서예요. 굴진조사 보고서하고 정밀조사 보고서가 안 맞으면 보조금 지금 못 받습니다. 근데 이 굴진조사 보고서 작성하러 들어오는 분하고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하러 들어오는 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중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한 그 자료들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시료 분석표를 다 적으세요. 연도별로 쭉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메타수를 다 적으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구간이 몇 미터인지를 다 계산하세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맥폭이 나옵니다. 맥폭은 이게 위드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랭스로 표시하면 되죠.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35m, 요 구간이죠. 이러면 실제적으로 확보 강량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다 적어야 되냐? 지금은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확보 강량으로 분류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금값이 그람당 10,000원이었거든요. 이때는 8g 이상 되는 것만 갖고 나왔어야 돼요. 지금은 그람당 90,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g 이상 되는 것도 다 확보 강량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따라서 확보 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추가로 캘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까지 다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로, 세로, 높이 자료, 톤당 금은 함유량 외부 기관, 국영기관에서 자료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만큼 신뢰성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굴진조사 보고서 지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조사 보고서를 하잖아요.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가지고 정밀 보고서를 내는데, 정밀조사 보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밀조사 보고서는 굴진조사 보고서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텍스트는. 단 도면이 다릅니다. 다른 도면을 한번 보실게요. 정밀조사 보고서 이거 도면 다 다른 도면입니다. 다 다른 도면인데 하나만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저희 금맥하고 같죠, 모양이. 금맥하고 저희 모양이 같고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갱도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톤당 시료 분석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AU 금입니다. AU 금은 시료 분석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G 은 시료 분석표 했어요. W는 위드 맥폭입니다. 여기도 28.6, 15, 맥폭 0.2. 여기도 금 검출 없고 은 5g, 맥폭 0.5g, 0.5m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기존의 굴진조사 보고서에서 나왔던 시료 분석표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감사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자료들이 금맥 전체에 대해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굴진조사 보고서에서 나왔던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재감사까지 해요.
그러고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굴진조사 보고서를 생산 강산에 대해서 굴진조사 보고서를 내놓고 그거 맞는지 또 재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조사 보고서까지 해요. 정밀조사 보고하면서 지형도 지질도까지 다 주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뭘 보냐면 그러면은 실제 채굴한 양이 얼마인지 그거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그 조각량이 얼마인지 굴진조사 보고서에 또 표시해줘요. 몇 년도에 실제로 가서 봤더니 그 조각량이 얼마가 되더라. 그러고 광산 보안도를 줍니다. 광산 보안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저희 금맥이죠. 이게 저희 금맥이에요. 이게 저희 금맥이고요. 이게 금맥의 모양입니다. 금맥의 모양이고 요게 수직 방향의 그 모양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채굴한 면적을 다 보여줘요. 제가 좀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요 편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금맥입니다. 그 중에서 요 모양, 요거는 채굴한 곳이에요. 채굴한 곳. 이렇게 채굴을 했어요. 여기도 채굴했고, 요 채굴한 거. 요 채굴한 걸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 자료는 광물자원공사에서 파악을 해서 광해관리공단에다 자료를 넘겨줍니다. 왜냐면 광산이 휴강을 하거나 폐강을 하면은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하려면은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굴진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채굴하고 나면은 들어와 가지고 다시 광산보안도를 작성합니다. 이게 광산보안도예요. 이게 원래는 저희 맥이 지금 대략 12개 정도 맥이 있는데 전체 맥에 대해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래된 광산이고 하다 보니까 1호 맥만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수식갱도 방식의 광산들은 발견된 금을 전체 캘 수가 없다. 절반을 캐면 많이 캔 거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광산 보안도만 보셔도 지금 보시면은 금맥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채굴하는 면적은 여기에요. 절반 못 캤잖아요. 관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관통돼 있네. 거의 관통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위쪽이 그래요. 위쪽이 그런데 이 위쪽은 광산 개발 초기에 생산 자금, 뭐 성광장이니 이런 시설이라든가 설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한 거예요. 아래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지고 있죠. 절반 못 캤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시추 보조금 주면서 시추 조사 보고서도 작성을 해줘요. 굴진 보조금 주면서 굴진 조사 보고서도 작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거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정밀조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을 하고 나가지고 또 얼마만큼 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광해 공단에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 정보까지 광물자원공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생산광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나라도 없고 국가에서 이렇게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제공을 받고 해외에서 봤을 때 감탄사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광산, 대한민국의 광산들이 그런 광산들이 탑 클래스의 광산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광산들도 좀 많아요. 그런데 그 광산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못 받습니다. 국내도
투자를 못 받아요. 그게 한국 광산의 비극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 국영 자료에도 절반을 못 캤다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1호맥은 저희 주 가액맥입니다. 가장 많이 캔 맥이에요. 나머지는 40% 정도밖에 못 캤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떻게 근거 없이 말씀드릴 거 누가 그러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그냥 1호맥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1호맥이 가장 많이 그 주 가액맥이니까 가장 많이 캔 맥이라고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다음에 수직갱도 방식의 금강들은 절반 정도밖에 못 캔다는 상식, 이걸 가지고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양이 절반이 넘는다. 그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1호맥에서 그럼 남아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남아있는 구간에 대한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료들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곳에 채굴하지 않고 남은 양, 그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캐드를 쓰면. 예. 그래서 남아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절반 이상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엑셀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난 그 광물자원공사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엑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굴진조사 보고서를 그 요약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연도별 금 가격인데요. 연도별로 이거는 굴진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금 가격을 귀금속 하시는 분들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좀 입수를 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저희가 이제 83년도부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8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자료인데요. 이게 국내 금 가격, 은 가격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그람당 대략 한 9만 원 정도 해요. 그때 당시에 조업 당시에는 10,000원 정도 했습니다. 89년도에는 8,000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람당. 역사적인 저점이죠. 이때 대부분의 강산들이 휴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휴강 좀 하다가 다시 조업 재개를 하고 94년도까지, 그때까지는 생산을 했어요. 은 가격도 보시면은 이게 은 가격이 평균적으로 대략 150원에서 170원 정도 합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은 값은 대략 한 7배 정도 올랐고요. 지금 그람당 한 1,000원 정도 합니다. 금 값은 그람당 9만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9배 정도 올랐어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금 가격 9분의 1일 때, 은 가격 7분의 1일 때 조업해서 재벌이 된 광산이죠. 금왕광산, 무국광산. 무국광산은 국내 1위 광산이죠. 영풍산업의 영풍그룹의 자금줄이 됐던 광산이 무국광산입니다. 그 무국광산이 내 일원이 금왕광산이었고, 옛날엔 똑같은 무국광산이었어요.
그런데 무국광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 무국광산 광업권 중에서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금왕광산이 된 겁니다. 원래는 무국광산이었고 무국광산의 그 핵심 광업권 그 설정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연도별로 뭐 시추에 있는 거 여기 제가 이 자료 드리는 엑셀 자료들은 오른쪽에 메모들이 다 있어요. 91년 3월 탐관갱도 굴진 선정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요거는 그 91년 3월 탐관갱도 선정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 그 출처를 다 적어놨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추는 44공을 했어요. 전체 다 정리를 해보면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시추는 44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심도가 그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왔고, 거기서 확보 강량, 추정 강량 뭐 이런 것들 옆에 나오죠.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굴진 강량, 이게 연도별로 다 있어요. 연도별로 굴진조사 보고서에 보면 올해는 몇 미터를 굴진했냐, 그래서 얼마만큼의 몇 미터를 굴진을 했냐, 뭐 연도별로 다 나오니까 이건 뭐 정확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확보 강량이 얼마냐, 몇 톤을 확보했냐, 이건 내용 다 나와요. 이거는 그 몇 미터를 땅을 파서 몇 톤을 확보했냐,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톤당 금은 품위까지 다 나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굴진 메타당 몇 미터를 확보할 수 있냐, 이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조업 시작하면서부터 조업 끝날 때까지 확보 강량이 얼마냐, 그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별로 생산하는 양이 있잖아요. 조강량, 영문으로 뭐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돼요. 확보 강량은 이게 그 미즐드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프로분 플러스 프라버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영문은. 그러면 채굴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도 다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총 확보 강량은 요거 다 더해보면 나오니까, 그럼 가채 강량 얼마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도별로 이렇게 채굴한 양이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도 굴진조사 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도별로 채굴한 양이 얼마냐는 그 광산 보안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와 가지고 다 확인합니다. 위치, 어떤 위치에서 몇 톤을 캤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요. 그럼 남아있는 광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광량에 대해서 그 구간에서 톤당 금은 함유량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남아서 캘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까지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굴진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 계산을 하면은 52만 톤을 확보를 했어요. 52만 톤을 확보를 하고 23만 톤을 채굴을 했어요. 그럼 대략 30만 톤 남아 있어야죠. 이건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 그런데 여기다가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확보 강량으로 표현 안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채굴을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은 다 연도별로 수치만 다 뽑으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뭐 어렵지 않은 정보들이에요. 광물자원공사에서 그 매장량 책자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맥별로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맥별로 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맥별로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조업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이거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조업한 위치, 어디서 조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어디서 조업을 했고, 어디 그 방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이것들을 맥폭 1.5m도 나오고 하대요. 밑으로 갈수록 이것들을 모으면 나중에 돼서 그 맥들이 어떻게 커지는지 이런 것까지도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모으는 거예요. 광물자원공사 그 굴진조사 보고서를 그렇게 모으면 필요한 정보들만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성광장 용량은 얼마였냐 뭐 이런 거부터 그 다음에 시설은 권양기는 몇 마력에서 몇 마력으로 올라가고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생산하는 추세를 알 수 있죠. 공기 압축기는 몇 대가 있고 차감기는 몇 대가 있었냐. 여기 보시면 이거 차감기가 몇 대 있었냐 이런 거 가지고 차감기 2대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론이라든가 유추가 가능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수배전 시설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어느 정도 용량으로 언제까지 있었냐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서까지 91년도까지는 연간 이때까지 차감기가 2대밖에 없었죠. 차감기 2대 있으면은 최대로 생산해도 100톤을 생산 못합니다. 100톤을 체감 못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했겠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유 성광 월 몇 톤에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생산을 최대로 했을 때 얼마를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정보들만 또 따로 모으죠. 주로 금맥별로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또 모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시료 분석표예요. 시료 분석표를 가지고 정리를 연도별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82년도부터 시료 분석표 맥폭 얼마고 금 얼마 나왔고 은 얼마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모으면 이제 유효 시료들이 있어요. 경제성이 나오는 시료들. 그것만 또 따로 모으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보면 금 29, 182 이런 거 전부 다 경제성이 있는 광량이죠. 이거는 확보 광량에 들어가요. 이렇게 확보 광량이죠. 요거 이런 건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책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 확보 광량에도 안 넣는 거고요. 그럼 확보 광량이 되는 이게 100톤이고 이게 20톤이다. 그럼 20톤 없는 거예요. 근데 확보 광량이 100톤이 되는 거고. 확보 광량만 시조 분석표를 따로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게 그 광산의 톤당 금은 함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광산의 품이죠. 자, 가장 신뢰성이 있는 광산의 톤당 금은 함유량, 그 광산의 품위는 영문으로는 그레이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가장 신뢰성이 있는 광산의 평균은 가장 신뢰성이 있는 해당 광산의 품위는 굴진조사 보고서의 유효 시료의 평균이에요. 이거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유효 시료죠. 이거 다 경제성이 나오는 시료들. 왜? 이게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건 확보 광량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확보 방향에서 톤당 금은 함유량 그거 나누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 예를 들어서 그 100g, 뭐 50g, 10g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뭐 2g, 2g 빼고 요것만 평균을 내는 거죠. 100 플러스 50 플러스 10 나누기 3. 요게 이 광산의 가장 신뢰성 있는 그 톤당 금은 함유량입니다. 전 세계 이거보다 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는 여기다 가중치를 줘야 돼요. 요 구간에서는 50m고 요 구간은 100m다. 그럼 가중치를 줘서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근데 광물자원공사는 이 자료를 가장 신뢰성이 있는 굴진조사 보고서의 시료 분석표를 평균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못해서 국내 강산들이 전 세계에서 바보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를 이해를 하시면 한국 강사 다 이해하신 거고요. 그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 강산들, 좋은 강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내 2위 강산이 금왕강산이 지금 대표이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예. 투자해달라고. 예.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 똑같은 내용들이죠. 이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자료들은 굴진조사 보고서 도면에 있습니다. 이 도면들을 그래서 굴진조사 보고서의 도면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객내 시료 분석표가 나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국영기관이 내준 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들 다 모으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확보 방향이 어떻게 되고 그럼 이 자료들이 있으면은 이거 보시면은 3.5g 91년도 10월이네요. 3.5g 41g이면 그때 금값이 그 g당 10,000원이면 이건 35,000원 이거는 8,000원 그러면은 한 4만원 정도네요. 요거 갖고 나오면 생산 원가는 8만원에서 10만원이잖아요. 요거는 안 갖고 나온 거죠. 확보 강량에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값이 9만원이잖아요. g당. 그러면 이거는 톤당 금, 다시 갖고 나오면 이건 경제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확보 강량. 생산 당시에는 확보 강량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노력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굴진조사 보고서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료 분석표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굴진조사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확보 강량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네. 도면을 보시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생산 원가 8만원 정도 잡는다고 치면 그럼 유효 시료가 뭐였고 이 시료는 확보 강량에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있네. 다 구분되잖아요. 그러면은 연도별로 다 모으면은 그 전체 확보 강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광물자원공사가 이렇게 해주신 거 아까 52만 톤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 재가지고 하면은 더 나와요. 근데 이거 막 다 떼버리고 막 이러니까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굴진조사 보고서 이렇게 도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정리를 다 한 자료들은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자료의 종류하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광물자원공사 굉장히 철저한 기관이었어요. 국가 자산을 그 국가 보조금으로 연간 몇 조 원씩 그 투입을 하던 기관입니다. 굉장히 감사원에서 감사도 굉장히 심했고요. 근데 국영기관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세금을 그냥 그 보조금으로 없애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하고 그 한 해에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조 원 낸 돈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뭐 한 해 몇 조 원씩 나가죠. 그때 당시에는 수천억이 나갔던 그런 기관이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책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광산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 국영기관이 광산을 쥐락펴락하는 데도 없었고요. 그럼 광산 보안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확보 방향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 건데 이제 그 확정광량이라는 용어하고 추정광량이라는 용어하고 예상광량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기대광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확정광량, 추정광량, 기대광량 이거 뭐 어떻게 그 기재하셔야 될지 자막 넣으신 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확정광량은 프로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프로분, 추정광량은 probable, 그 다음에 예상광량은 possible, 그 다음에 그 기대광량은 expected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매장량에서 확정광량, 추정광량 그러니까 확보광량을 그 mineable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mineable. 그러면 용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뭐 미국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확정광량은 measured, 추정광량은 indicated. 미국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proven, probable, 그 다음에 possible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그 뭐 랭스니, 위드니, 뎁스니 뭐 이런 거 그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링, 레포트 뭐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용어들 중에서 이게 프로스펙팅은 탐광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굴진 조사 보고서는 디깅 이펙트 레포트라고 그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밀 조사 보고서는 디테일드 어널리틱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형도 지질도는 터널 플로우 앤 크로스 섹션 드로잉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이게 지형도 지질도를 이렇게 그 지오로지컬 맵이라고 하거든요. 그 맞춰서 그냥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형도 지질도는 지오로지컬 맵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터널 플로우 앤 크로스 섹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지오로지컬 맵으로 통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진행할게요. 근데 이거는 편하게 좀 난처하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한마디씩 해드릴게요. 그거 맞춰가지고 번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문 용어 정리 2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확보 강량을 리졸브나 아니면은 마이너블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굴진조사 보고서 요약했는 거는 제가 아까 그 요약본 엑셀 자료들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은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오른쪽에 그 메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방식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장량을 계산하는 거를 한번 보실 텐데요. 매장량을 저희 가치평가 보고서는 회계법인 6군데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자료들을 뭐 계산을 하면은 아무래도 뭐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회계법인 6군데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 계산을 해서 가치평가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것들은 제가 참고 자료로 올려놓을 거고요. 영문으로 번역된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거는 정명회계법인에서 했는 거는 영문으로 번역됐고요. 나머지는 한글로 돼 있는데 내용들은 생산강산이라서 계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평균적으로 가치평가 보고서는 약 6개 평균이 대략 한 1,900억 정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축소해서 나와 있는데 뭐 법률에 따라 가지고 확보 강량, 추정 강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할인율도 엄청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장량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행강산인데 시나리오를 6개를 뒀어요. 5개를 뒀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13편까지 광물자원공사가 g당 1g 10,000원일 때 그때 확정강량, 추정강량이라고 내놓은 거에다가 채굴한 조강량을 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1번 시나리오에다가 금하고 은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9배 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추가로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었는데 추가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요걸 시나리오 2로 했고, 그래서 가치평가의 대상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예요. 거의 뭐 30% 이상 매장량을 날려버리셨어요, 회계법인에서. 그렇지만 그 정도도 만족스럽습니다. 세 번째, 저희 광산이 국내 1, 2위 광산이 충북 음성에 있어요. 음성에 국내 1, 2위 광산이 있다 보니까 금광하면은 음성이고 음성하면은 사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음성이 자주 등장하냐면 거기에 국내 1, 2위 광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있죠. 무국 광산은 영풍그룹이 갖고 있고요. 금암광산은 무한광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암광산은 지표에서 대략 350m까지밖에 채굴을 못했어요. 근데 무국광산은 바로 붙어 있어요. 인접해 있는 광산입니다. 960m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1000m까지 내렸으면 얼마 정도의 매장량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게 시나리오 3이에요. 이거는 마이너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마이너블이에요. 그냥 확정 강량, 추정 강량만 있는 거죠. 시나리오 3부터는 이거는 expected, 기대 강량입니다. 그렇지만 기대 강량이지만 굉장히 신뢰성, 위에서부터 채굴을 했던 광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저는 예상 강량 이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광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 4는 저희 광산이 광업권 설정 지역에서 채굴한 지역하고 채굴 못한 지역이 있어요. 채굴을 못한 지역이 채굴한 지역하고 같습니다. 금맥은 찾았지만 금맥을 찾았는데 채굴 못한 지역까지 해서 1000m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까지의 매장량. 그 다음에 시나리오 5는 지하 1500m까지. 저희 국내 광산들 지하 1500m까지 대부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산의 끝을 본 광산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1000m까지는 채굴이 가능한 것이고 1500m까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500m까지 했고요. 이거 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투자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는
1번, 2번, 시나리오 1 플러스 시나리오 2밖에 없거든요. 그거 알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하 1500m까지 채굴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은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매장량은 얼마가 됐냐, 그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내용이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요. 일단 매장량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뭐 저희 뭐 1호 맥이 맥폭이 얼마고 가로가 얼마고 세로 맥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2호 맥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맥폭은 얼마고 가체 강량이 얼마고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년 동안 모았더니 가체 강량 전체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장량을 정말 간단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산이 도대체 1년에 얼마만큼의 그 채굴을 했느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저희가 뭐 소개를 해드리면 두 가지 정도는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맥 연장, 가로죠. 직육면체에서 맥 연장 곱하기 세로, 맥폭이죠. 평균 맥폭 곱하기 높이, 저희는 35m입니다. 곱하기 하강석 비중, 요게 확보 강량이에요. 그러면 저희 그 지금 대략 그 갱도 길이 한 25km 정도 됐는데, 거기서 뭐 떼버리고 한 20km라고 하면 2만이죠. 세로 맥폭이 책자 보시면은 0.3에서 0.5예요. 평균해서 0.4 정도 보고, 높이 35 곱하기 하강석 비중 2.7, 이게 대략 한 50만 톤 나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오차범위 많아 봐야 대략 30%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그 오차범위 30% 이내 되는데 불안하고, 또 정확한 수치를 얻고 싶고,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서도 1호 맥이 뭐 연장 얼마 해가지고 뭐 그 맥폭이 얼마고 뭐 이런 거 해서 밑에까지 계산을 해보면 뭐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하고 거의 이런 방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수치. 물론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광산들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화된 광산이어야 돼요. 주양각 경사각이 나와 있고, 1번 주양각 경사각이 나와 있고, 2번 갱내 시료 분석표 채널 샘플링 방식의 시료 분석표 100개 이상 돼야 되고, 3번 가행 기간 10년 이상 돼야 되는 광산들. 이런 광산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오차범위 30% 이내에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그 광물자원공사 자료들 모아놨는 것들 다 합치면 확보 강량이 52만 톤이에요.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시나리오 1, 2, 3, 4에 대해 갖고 저희 그 광산 매장량 얼마인지 한번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350m까지 채굴한 거, 이게 시나리오 1 플러스 1과 2죠. 그 다음에 지하 1000m로 내려갔을 때. 세 번째, 금맥은 찾았지만 생산 못한 거, 시나리오 4죠. 이거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다음에 1500m까지 내려갔을 때. 시나리오 1, 2는 50만 톤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00m 하면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면 대략 150만 톤이죠. 거기다가 시나리오 4, 그럼 곱하기 2 하면 300만 톤이에요. 1500m? 그러면은 450만 톤 되는 거죠. 여기서 오차범위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백억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거, 그런 걸 원하죠. 근데
정확하게 자금을 수십억, 수백억 투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여기서 오차범위 30% 이상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30% 이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90%가 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저희가 시나리오 3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해서 회계법인에서 계산된 광량이 얼마냐면 170만 톤이에요. 178만 톤이에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150만 톤 나온 겁니다. 150만 톤하고요. 180만 톤은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대세에 지장을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도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그러면은 저 광산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제가 광산은 면세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생산량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생산량 축소 신고하면 그러면은 그게 끝이에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전부 다 축소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 광산의 정확한 어떤 생산량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 광산 고수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인원. 아까 제가 인원수는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의 인원수, 해당 기간,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1년에 뭐 급여 외에 피복비, 뭐 이것저것 잡비들 있잖아요. 신발, 뭐 아니면 밥값,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1년에 1인당 약 3천만 원 보시면 돼요.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금안강산 평균 인원 25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300만 원, 3천만 원 1년에 그러면 한 70억이죠. 그러면 2배 하면 140억이잖아요. 140억이 돼야 이 광산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람당 10,000원이었으니까 금안강산 1년에 1.4톤 캔 거예요. 금. 최소 1.4톤 이상 생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뭐하고 일치하냐면 금 35g, 은 550g 요거를 1년에 25,000톤을 캐면 이게 금 1.3톤이에요. 1.2톤. 거의 맞죠? 무곡광산 인원 75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750명이면은 1년에 금 얼마 캤냐는 거죠. 4톤 캔 겁니다. 4톤. 1년에 4톤 캐면 그 광물자원공사 국가 보조금이니 뭐 이런 것들 치면은 좀 남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 무곡광산이 얼마 벌었겠냐? 2천억 번 겁니다. 2천억 가지고 영풍그룹이 일어선 거예요. 이제 고수들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류에 묻혀가지고 이 서류 저 서류 다 보고 이거 분석하고 저거 분석하고 엄청난 노력을 들이잖아요. 시간과 돈과 공사를 다 하잖아요. 금값이 그람당 10,000원일 땐 그게 필요합니다. 왜? 영업이익률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95%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굴진조사 보고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내용들 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 1에서 52만 톤 얘기를 했고요. 1 플러스 2, 1에서 1 플러스 2 하면은 그러면은 금 가격 상승해가지고 저희가 그 9만 톤 정도를 추가 확보했어요. 60만 톤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하 1000m까지 내려가면은 얼마 정도 되냐? 이게 곱하기 2를 하면 3을 하면 되니까요. 180만 톤이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회계법인에서 시나리오 3을 계산한 게 178만 톤 정도 돼요. 180만 톤하고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톤당 400만 원 정도 매출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98% 나오고요. 그러면은 4일은 4, 4, 8이 30. 이게 30만 톤은 그 기존에 뭐 채굴 했다라고 보고 150만 톤이라고 보고 400만 원이면은 6조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나리오 3으로 960m, 1000m까지 내려가면은 6조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4로 해서 채광 안 한 지역까지 하면은 이거는 뭐그 150만 톤, 170만 톤 이거는 시나리오 3은 계산 다 한 거예요. 다 해서 그런 거고요. 요거는 그냥 expected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기대 광량입니다. 그리고 옆에 거 시나리오 4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안 했던 금은 찾았는데 채굴 안 했던 지역까지 한다고 하면은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그럼 12조 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하 1500m까지 가는가? 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도 잘 인정 안 해주시는데 저는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 30조 원 나옵니다. 자, 그거는 뭐 그 번외로 하고요. 예,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선은 매장량 계산 엑셀에서 시나리오 1, 그 다음에 2, 3 요거는 제가 그 매장량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1번 매장량 이거 그 국가 공인 자료 기준으로 해서 52만 톤 플러스 추가 확보 강량 9만 톤에서 60만 톤이에요. 그 중에서 23만 톤 채굴했습니다. 이거 다 계산한 거예요. 그냥 쉽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시나리오 3번 13에서 30평까지의 매장량 이것도 맥을 다 연장을 했는 거 다 분석하고 계산한 값이 178만 톤이에요.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는 데이터 없어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5는 뭐 지금 뭐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 그 40만 톤, 178만 톤 이거는 간단하게 계산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맥폭, 맥연장 다 계산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매장량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은 제가 그 한국광산 저평가의 원인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넘길게요. 다음 영상에서 여기서부터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